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김종유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준비된 이슈 살펴보기 전에요.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좀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소문이 그런 설이 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글쎄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론 쪽에서는 이미 사망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잠시 메신저 사이에 돌았다가 또 아니다라는 얘기도 돌고 있는 만큼 건강이 나쁜 것은 사실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그럼 거기까지만 믿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최근 워낙 특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니까 오보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최근에 워낙 오보가 많았던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그냥 무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마 이제 또 이건희 회장의 사망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돼서 확실하게 공식화되는 시간 자체가 좀 더 필요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크게 연동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알려지자마자 선물시장에 빠르게 반등하고 그다음에 삼성물산 같은 종목권들이 반등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미 충분히 어느 정도 삼성의 후계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만큼 지금 쫓아가 봐야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지금 쫓아가 봐야 얻을 수 있는 단기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표면화되기 이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좀 시장에 돌고 있는 설들 좀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4월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는 소비자 물가 발표됐고 그 전날 이제 생산자 물가 발표됐죠. 그래서 생산자 물가 발표되면서 소비자 물가도 예상보다 좀 강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물론 폭은 월별로 봤을 때 0.2%, 0.3%이기 때문에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게 월별로 이 정도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 2% 후반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성장률이 잘해봐야 3%인데 그러면 물가를 제외한 실질 상승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은 금리 조절을 통해서 속도 조절을 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생산자 물가 월별로 봤을 때 2개월 연속으로 지금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예상치인데요. 예상치를 2개월 연속으로 뛰어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보면 2개월 연속으로 예상치를 뛰어넘었다가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곤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확실하게 이게 좀 반전 신호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예상을 뛰어넘게 물가의 상승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상품 물가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CRB 지수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지금 CRB 지수는 굉장히 각도가 완만하게 눕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CRB 지수의 거의 60% 이상의 결제 대금이 모두 석유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안 오르면 CRB 지수가 탄력적으로는 안 오른다는 거죠. 근데 이 CRB 안에는 유가가 가장 비중이 크지만 여러 가지 상품들, 곡물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그의 원당, 커피와 같은 다른 농산물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비처금속 같은 것들의 가격이 모두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격들을 개개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먼저 니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초 대비해서 50%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곡물 가격, 그동안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달러 약세로 인해서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상품 쪽에서의 전반적인 상승 압력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핵심 소비자 물가 이번에 예상치가 거의 0.1%였는데 이번에 0.2% 이상으로 훅 올라갔단 말이에요. 결국 이 흐름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좀 물가의 상승 압력은 충분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우리가 미국채 수익률을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미국 경제 성장률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미국채 수익률이다. 그리고 지표물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러면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물가가 오르고 있으면 미국의 지금 전체적인 성장률 기대 자체가 떨어지지 않은 가운데 기대 인플레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더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미국 국채 가격이 움직인 거 좀 달라져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준비된 미국채 수익률을 보시면 지금 6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 현상이 나타난 거죠. 지금 미국채 수익률은 올라야 정상입니다. 미국 경제도 좋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실제로 물가 자체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좋아지는 상황이라면 미국채 수익률은 위쪽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래쪽으로 푹 꺼졌거든요. 그러면 달러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달러는 빠르게 바닥을 찍고 유로화 쪽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자금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 달러는 아주 뭐 강한 속도는 아닙니다만 또 위쪽으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즉 장기 박스의 하단을 깨지 않고 결국은 이쪽으로 빠르게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느냐? 해석은 이제 이런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것은 물가의 상승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국채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원래 움직여야 되는 방향이랑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 실물 경제의 흐름과 유동성의 흐름이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분명히 물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물가 상승 압박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빠를 것 같지는 않으니까 유동성은 어디로 틀고 있느냐? 그냥 달러 자산으로 가는 거죠. 유로 자산으로 쏠렸던 것이 유로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이쪽에 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면 유로화의 정책이 발표되면서 쭉 유로화가 뭐 얼마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1.35 라인까지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면 이들은 이 환손실을 보기 싫으니까 오히려 달러 쪽으로 옮겨서 양쪽 모두 뭐 주식 수익률이 나쁘지 않으니까 오히려 달러 쪽으로 옮겨 타는 현상. 그런데 그쪽으로 옮겨 타면서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미국 주식으로 가기보단 미국 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채권 수익률은 오히려 달러 강세와 함께 더 긍정적인 양상으로 채권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6개월 내에 최저치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물가의 상승 압력을 보면 국채 수익률이 다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유동성과 지금 실물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현재 이 움직이고 있는 유동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질이 낮은 유동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기적인 수익률만 쫓아서 폭풍처럼 옮겨다니는 일종의 한머니성 투기자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금의 이동이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뭐 경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흔히 얘기하는 기본적인 흐름과 다르게 자꾸 금융시장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유동성의 경기가 정말 조금씩 돌아서는 것이라면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금들의 순환만 있어야 되는데 경제가 약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동성을 풀어놔서 기본적인 예측 자체가 좀 불가능한 상황들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으로 관해서 시장에 또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노리는 한머니성 유동성 자금과 실물의 흐름이 약간씩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물 흐름과 한번이성 유동성의 흐름이 다르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세계 경제 바라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태국의 정정 불안에 이어서 또 국제적인 좀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중국과 베트남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 점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 줄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세계 경제의 영향은 적다라고 보여지죠. 그런 이슈가 아무리 나와서 외신에서 아무리 뭐 헤드라인을 장식을 해도 금융시장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이슈가 뭐 글로벌 시장의 터닝 포인트 정도의 메가톤급 이슈가 되지 않는 한 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사안마다 또 국가별로는 조금 다른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먼저 베트남의 VN 지수를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그 중국과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면서 증시는 변동성을 이미 타기 시작했었는데 그것이 더 가속을 시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트남 증시도 전체적으로 탄력이 최근 줄어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증시가 그동안 굉장히 좋은 양상을 나타냈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 한국의 역할도 굉장히 지대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가 아니라 휴대폰, 헤드셋 공장이 바로 베트남에 있거든요. 삼성전자 공장, 관련된 부품 공장, 이런 쪽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워낙 뭐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뭐 급여를 좀 충분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에 뭐 고용 상황들이 좋아지면서 베트남 쪽,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물건을 생산해내는 이들 지역의 증시 흐름이 좋았는데 최근에 약세 분위기에서 중국과의 갈등 확산이라고 하는 이것이 또 유혈 폭동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보니까 최근에 베트남 증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증시들이 이런 양상이 처음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취약하게 이걸 받아들이는 양상이죠. 우크라이나가 그랬듯이. 그래서 베트남도 초기에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렇지만 태국은 조금 다릅니다. 태국은 지금 친탁 반탁해서 탁신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금 저소득층 그리고 대중들의 선택은 여전히 친탁 쪽이지만 흔히 얘기하는 기득권층은 반탁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탁신 총리를 두고 지금 친탁 반탁 나눠준 것이 벌써 꽤 오래된 상황. 그래서 2010년도에는 굉장히 큰 폭동으로도 가고 유혈 사태로도 갔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갈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부가 빠르게 개입할 가능성도 뭐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태국과 관련돼서 태국 증시의 흐름은 외국인들이 일부 이탈하고는 있으나 그렇게 크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외국인들은 최근에 이머징 마켓 중에서는 한국 다음으로 지금 약간 경계감을 품고 있는 증시 중에 하나가 태국이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급드렸죠. 연초 대비해서 유일하게 매도하고 있는 두 국가가 한국과 태국이다. 그런데 한국은 최근 며칠간의 매수로 인해서 다시 순매수로 좀 전환을 했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 매도 포지션에 좀 가까운 그런 모습을 연초 대비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크라이나 증시를 제가 차트를 구할 수가 없어서 뭐 우크라이나 증시가 가장 연동성이 높게 움직였던 러시아 차트를 좀 살펴봤는데요. 러시아 증시를 보시면 그 초기에 베트남 지수 무너졌던 것처럼 급격하게 무너졌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사태가 조금씩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내에서는 저가 매수가 형성이 되면서 추가적인 악재에 대해서는 비교적 제한적인 양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태, 그 다음에 이 러시아와 관련된 이 변동성의 가장 중요한 맥점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 전쟁으로 가는 진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뭐 붙는다든지 그러면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 지금 로얄 더치셀이나 뭐 쉐보론 텍사코라든지 엑스모빌이라든지 뭐 쉘 같은 굉장히 큰 정유회사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여전히 그 정유 개발 혹은 에너지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큰 사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들이 거기 가서 개발을 하기가 조금 곤란한 거죠. 근데 그들이 여전히 빠져나오지 않고 자원이 많은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건 뭐 이 사태가 아주 극적으로 발전하진 않을 거다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들 업체가 그쪽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사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뭐 시장의 변동성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국지적인 분쟁은 우리가 눈에는 둬야 된다. 이게 아주 우리가 무시할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다. 이런 작은 불씨가 언제든지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뭐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지금 뭐 펀더멘탈 이상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종목별로 봤을 땐 분명히 위험한 종목군, 업종군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변동성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자꾸 뒤로 밀어두기 쉬운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뒤로 밀어두지 말고 내 눈앞에 갖다 두자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소식도 우리나라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뭐 외신을 통하든 아니면 일부 국내 조그만 언론을 통하든 항상 좀 확인하시는 그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계적인 이슈들 좀 눈에서 멀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좀 눈에 가까이, 좀 관심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 경제 상황, 미국채 중심의 또 유동성 문제, 또 국제적인 분쟁 이런 것들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조금 우리의 투자 전략에서 주의할 점 어떤 것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건 이들 요인이 시장을 급락시킬 만한 요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데요. 제가 뭐 지난번에도 언급드린 적이 같은데 지금 시장에 가장 가능성 없는 시나리오는 급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로 가능성 없는 시나리오는 급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은 지금 뭐 박스권의 하단과 상단을 뭐 조금 올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크게 급등을 보일 가능성도 없고 급락을 보일 가능성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재료들은 무슨 요인들이냐? 상단의 속도를 제한하는 요인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에서도 계속 상단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요인까지 더 플러스 시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외 요인 중에서 조금 갑갑한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아직 수출이 잘 되고 있고 또 외화도 계속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에 뭐 큰 위기가 다가온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밸류에이션 비교해 봤을 때 글로벌 그 어떤 증시보다도 싼 상황이니까 뭐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도 크게 하락할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보여지나 역시 상단을 제약할 만한 요인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증시에 대한 목표 수익률을 낮추는 작업 또 하나 글로벌 유동성이 우리 시장만으로 크게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여전히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의 정책 변화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개월 정도 물가 조금 이 정도 올랐다고 해서 정책 바꾸진 않겠지만 만약에 3, 4개월 연속으로 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온다면 연준도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겠죠. 연준의 원래 역할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온다. 그러면 시장에 최소한 시그널이라도 줘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2016년까지 금리 안 올린다고 그랬는데 지금의 물가 상황을 보면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도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이 나타난다면 테이퍼링 속도도 의외로 빨라지면서 예정했던 FOMC보다 앞당겨서 테이퍼링을 종료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정책을 변화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적인 분쟁이 의외로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그때는 이게 이제 상단 제약 요인이 아니라 조정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정 요인은 아니고 증시의 상단을 계속 속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아직까지는 지수 기준으로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단 개별 종목 위주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이슈를 통해서 우리의 투자 전략 또 주의할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이슈들 이렇게 계속해서 좀 저희도 전달해 드리는 만큼요. 좀 같이 관심 깊게 가져가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 잠시 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미국 증시 한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경기 민감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좀 상승 흐름 이끌고 있는 종목 자세히 살펴본다면 어떤 종목 있습니까?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의 상승 선도주가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금융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택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술주들이었습니다. 기술주들 중에서는 테슬라를 필두로 하는 전기차 관련주들을 꼽아볼 수가 있었고요. 업종으로 봤을 때는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의 상승세가 엄청나게 크게 분출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군들이 SNS 관련주라든지 인터넷 관련주들, 혹은 서비스 관련주, 구글, 애플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비교적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다릅니다. 최근에는 구경제 종목군들, 우리가 굴뚝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지수를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SNS 종목군들이 고점 대비해서 40% 급락할 동안 이들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오르면서 시장을 견인했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알카와가 지금 주가의 상승 흐름이 쉽게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국면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다우지수를 견인하는 힘은 굉장히 작다. 왜냐하면 절대 주가가 낮기 때문에 다우지수를 위로 견인하는 힘은 작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쪽으로의 상승 흐름은 최근에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강한 종목군들이 바로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코노코필립스라고 하는 미국의 정유업체, 최근에 2014년 올해 들어서 2월 달에 바닥 그 주가 흐름이 50달러 초반 정도였는데 지금 78달러, 거의 80달러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이 수익률만 봐도 단기적으로 두 달 동안 40%의 수익률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미국 증시를 받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영국 증시를 포함한 유럽 증시에서는 BH 빌리톤을 포함한 광산주들이 전고점 부근까지 움직이면서 최근에 이제 유럽 증시의 상승은 이런 광산주들의 상승에 일부 기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에너지, 그다음에 유럽은 광산주와 같은 국영제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실제로 지금 에너지 ETF를 보시면 거래도 몰리고 그다음에 수익률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모습. 지난 2월달 이후로 가장 좋았던 업종 ETF, 섹터 ETF는 에너지 업종의 ETF가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 미국 증시의 상승 선도 종목은 분명하다. 최근에 분명히 금융주는 정체된 상황이고 기술주는 폭락했고 물론 마이크론 같은 종목은 좀 제외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견조하게 미국 증시를 버티는 힘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좀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과연 또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데 가속도가 붙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근거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수입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이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중국도 선진국향 수출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모두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지금 YOY 그 변화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흐름이 어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시계열을 굉장히 짧게 2014년부터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2014년부터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전에 급락하거나 작년 같은 분기에 하락했던 흐름에서 지금 이렇게 V자형 회복을 보이고 있는, 즉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마치 작년과 비교하니까 지금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닌지, 이 지표의 베이스 이펙트 효과, 즉 기저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작년 이맘때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좋은 거고요. 지난달 대비해 봤을 때 약간씩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구 소비재 전혀 소비하지 않았다가 한파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착시 효과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시기열 가지고 지금 이머징 국가들의 수출 증가율이 증가하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유로존 움직임입니다. 유로존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살펴보면 유로존에서 대책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유로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존 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로화의 상승 흐름을 꺾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미 꺾이고 있죠. 아무래도 6월 달에 뭔가 추가적인 유동성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달러 쪽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게 과연 국내 증시에 좋은 양상인가, 그 부분은 뭐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유로존에서 뭔가 새로운 대책이 나온다, 이 부분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유로화 자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유로존의 전반적인 수입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요. 특히 증감률로 봤을 때는 중국과 한국, 대만 모두 기간별로 봤을 때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유로존 수출 증가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탄력의 한계에 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탄력에 따라서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해서 중간재를 수출해서 완제품을 유럽에 수출하는, 또 대만도 마찬가지로 부품을 중국에 공급해서 이 완제품을 유럽에 수출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단계를 가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 수출이 선진국 대비해서 증감률이 줄어들고 있으면 한국과 대만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일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유로존 문제를 살펴봤을 때 유로존의 경기 회복 속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책이 나오더라도 환율과 관련된 이펙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게 원자재 관련주가 오르는 거 아니냐, 광산주 오르고 에너지주 오른다, 경기 회복 신호 아니냐, 또 여기 최근에 뭐 철강주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주가의 움직임과 그러면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이 같이 흘러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CRB 올라가고 있죠. 전반적으로 지금 골드만삭스, CI 지수도 모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의 흐름은 모두 답보 상태입니다. 특히 WTI 가격이라든지 천연가스, 대부분의 유가, 천연가스 가격은 모두 답보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귀금속, 금은 아직도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만 주로 1300달러 부근에서의 파도고요. 은 가격도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 구리 가격도 박스권 안에 머물고 있고, 그 다음에 아연 가격은 오히려 최근에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쉽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다른 아연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살펴본 게 납이네요. 납의 가격이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권을 보이고 있고, 구리 가격은 최근 오히려 더 떨어졌다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연이나 알루미늄 가격도 큰 변동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아연 가격이 조금 올랐지만 오름폭은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곡물 가격 자체가 최근에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인 지금 상품 가격의 움직임은 주가의 동향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의한 경기 회복 신호는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경기 회복 신호가 강하다면 BDI라는 발틱 드라이 인덱스가 빠르게 상승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작년 한 그 12월, 11월 달 이때쯤 흐름이 2,300이었는데 지금 현재 90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틱 드라 인덱스라고 그 BDI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건화물들 이런 것들의 운임 지수인데 이런 운임 지수가 안 올라간다라는 건 공급이 넘쳐나고 있거나 가격 오를 만한 요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지금 과연 글로벌 경기가 좋은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글로벌 이 상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경기를 살펴보시면 지금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라든지 산업 생산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걸 정부가 지금 방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지표도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여전히 약세 국면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소비 분명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증가율 개념에서 보면 탄력이 줄어드는, 즉 모멘텀이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변동성이 큰 것은 주얼리 쪽의 변동성이 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행 대출은 지금 신규 대출 측면에서 좀 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위험한 대출이라고 보고 있는 위험한 대출 상품들을 줄이는 과정. 그래서 약간의 클리너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나마 조금 긍정적이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중국 경기가 견조하다, 뭐 강하게 상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살펴보게 되면 이머징 수출 증가율은 베이스 이펙트 효과가 있었다. 유럽으로 나타난 기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것은 원자재 가격과 원자재 주의 주가가 동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 쪽의 이 부담 요인을 고려해 봤을 때 글로벌 경기의 본격적인 상승 나타나더라도 속도는 굉장히 미약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별로 여전히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주가 이외에 다른 많은 지표 살펴보니까요. 경기 회복 그렇게 좀 많이 희망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경기 회복을 조금 가능성을 낮게 봐야 하는지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글로벌 총수요를 끌어올리는 거죠. 글로벌 총수요가 크게 이제 네 가지 부분이 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소비, 그다음에 투자. 그러니까 소비라고 하는 건 결국은 소비자들, 일반 대중들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는 기업들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 부분이 있을 거고 이걸 해외 부분까지 넓히면 수출입이 있거든요. 어차피 선진국들이 수출입으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소비와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았다. 왜냐하면 무너졌던 가게가 정부가 엄청나게 소비를 많이 해주고 돈을 대주면서 소비는 이제 어느 정도 살려놨는데 중요한 건 기업 투자가 아직까지 안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동안 선진국에서 생산해내면 워낙 생산 단가가 많이 드니까 공장들을 전부 다 해외에 옮겨놓은 거죠.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발전 속도가 빠른 국가에서는 기업들을 좀 더 보장해주기 위해서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혜택이 많고요. 또 우리한테 투자하면 혜택 주겠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특혜들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들 국가의 그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외자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선진국은 별로 메리트 없으니까 최근에 몇몇 기업들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빠져나간 것만큼 돌아가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살펴봤을 때 이 글로벌 총수요에서 이 기업 수요를 이끌어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나마 이제 미국 쪽에서는 최근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항공기계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쪽의 투자가 조금 활발해지면서 그나마 이들 종목군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건 그 산업의 특화된 흐름이라는 거고요. 전체 산업으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미국에 대한 투자,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이 글로벌 총수요를 크게 늘릴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저물가하고 저금리 두 가지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저물가나 저금리가 지금 비이성적으로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부터 뭐 더 길어지긴 하겠지만 언제 줄어들지의 문제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자면 여전히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시장이 마치 크게 오를 것처럼 부풀려서 해석하기보단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 그 다음에 그나마 고만고만한 가운데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 실적이 바닥치고 회복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 게 여전히 시장 대응 전략의 핵심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짧은 호흡으로 뭐 일주일 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 낙폭 과대주라든지 아니면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짧게 대응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말 처음부터 긴 그림을 가지고 나는 저밸류 종목군들을 사서 뭐 3, 4년 모아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 지수 수익률에 대한 기대의 수준은 낮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상승 흐름, 선도하는 종목, 그리고 요즘 또 다양한 지수들 살펴보고 또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슈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오늘의 종목 바텍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중 선물 전략 알아본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선물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매해는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물 시장 또 코스피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장 일단 가장 키포인트는 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엇갈린 수급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전일장 같은 경우는 이 매도의 기운이 좀 매도의 그 중심, 무게 중심이 좀 기관의 매도세에 좀 잡히면서도 수급이 팽팽하게 엇갈리진 않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현물에서도 그렇고 주식에서도 그렇고 좀 선물에서도 그렇고 팽팽한 힘을 가져오면서 또 옵션에서는 이 양 매도 전략으로 좀 변동성을 줄이는 그런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크게 그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일봉상 그래도 양봉을 띈 모습 자체가 어쨌든 좀 이 눌림 자체가 좀 개파라고 시작하더라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해석될 여지가 좀 많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자체도 이 중요한 기준선 언제 무슨 라인으로 지지를 작용했기 때문에 이 라인이 왔는지 몰라도 1997.17선 지금 딱 찍고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시도 나쁘지 않아서 어저께 그 S&P가 장중에 한 12시 같은 경우 막 밑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오늘 굉장히 어렵고 또 전일장에 개인들이 콜옵션 물량을 굉장히 많이 샀었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요. 그리고 오늘도 좀 많이 샀었죠. 장중 한때 한 20억 가까이 가기도 했었는데 이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많아서 하방으로 한번 쏘지 않을까 했지만 오히려 흔들기만 계속한 이후에는 그냥 슬그머니 조금 올려놓고 마는데 그쳤습니다. 네, 오늘장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셨나요? 네, 오늘은 매매를 안 했고요. 이 밴드 자체가 워낙 폭이 좁아서 방향성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한다면 박스권 영매매로 위에 올라올 때 패고 밑에서 받아서 이렇게 좀 영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스타일상 이 영매매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매매는 하지 않고 가이드만 알려주고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선물 시장 코스피와 연동이 되지만 또 비슷하게 아주 좁은 박스권 내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시세가 이제 분출되면서 한번 나왔던 모양을 이미 박스권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눌릴 때 조금 매수를 해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하락을 대비해가지고 인버스를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락 쪽에서 내려올 때는 선물 매도를 치곤 하는데 오히려 좀 눌릴 때 오늘 같은 날 이럴 때 조금
저평가 받는 대형주들 중심으로 좀 저가 매수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 전략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해눈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장중 선물 전략 알아봤습니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종목 바텍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텍은 치과용 엑스레이 기기를 만드는 업체라고 합니다. 좀 바텍이 만드는 제품과 강점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텍 기기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일단 치과에 가면 자주 다녔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치과 가면 과거부터 좀 약간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플 것 같고 굉장히 무식하게 해지 같은 걸로 이를 뽑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저 정도 세대에서는 아직도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국소 마취를 포함한 굉장히 안 아프게 치료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가게 되는데요. 그 안에 가시면 이제 치과 치료를 하기 전에 최근에 그 이 같은 경우에도 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치열 구조를 하는 그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방사능에 노출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이 바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치과용 엑스레이를 만든 업체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타워 부분이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3D 부분으로 찍는 것도 있고요. 약간 평면적으로 찍는 것도 있는데 이런 2D 제품도 있고요. 3D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품으로 사진을 찍고 나게 되면 내가 치열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그래서 향후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든지 시술을 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치과 치료들을 할 때 그 기초 재료가 되는 그런 치열 구조를 알 수 있는 그림을 찍는 거죠. 그리고 바텍이라고 하는 회사는 요 두 가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디텍터라고 하는 핵심 부품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제품별 매출 비중에서 2D 제품이 30% 정도, 3D 제품이 거의 절반 정도, 그 다음에 디텍터라고 하는 부품을 한 23% 정도 생산해내고 있어서 지금 주력은 당연히 이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의 생산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요. 최근 글로벌 시장의 수출 물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이 성장 규모가 아주 커서 앞으로 몇십조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러면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근데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텍 같은 업체가 시장 내에서 글로벌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좀 강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게 되면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중소기업들 자체의 경쟁력이 조금씩 높아서 바텍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경쟁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정도가 강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과거와는 달리 치과보험 같은 것들도 생기고 있고 또 치과 치료 중에서 가장 간단한 일부 치료는 이제 또 보험급여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대비해서는 치과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치과에 한번 가면 200만 원 깨진다, 300만 원 깨진다는 인식 때문에 안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 또 혹은 보험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일부 치료에 대해서는 치과의 문턱을 자유롭게 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향후 좀 성장성의 발달 이런 부분들이 그 바텍의 강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텍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실적도 역시 호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 호전에 좀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요.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글로벌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 바텍이 전 세계 4위예요. 캐나다 업체, 미국 업체, 독일 업체에 이어서 5위군요. 핀란드 업체까지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업체들 다음에 바로 바텍인데 핀란드와는 최근에 이제 많이 격차를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이 24%니까 나머지 업체들은 난립을 하고 있겠지만 이 상위 5개 업체가 시장을 크게 점유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주력 제품인 3D 제품에서는 14% 정도의 점유율이면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 세계 점유율 중에 14%를 차지하고 있고 투지 제품에서는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텍 같은 경우에 지금 글로벌 시장 내 점유율이 작지 않다라는 것, 앞으로 실적 전망을 좀 밝게 해주는 그런 요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 시장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임플란트가 점점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까지도 많이 늘었고요.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2016년 정도가 되면 2013년 대비해서 거의 뭐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기를 수출할 수 있지만 말도 안 통하는데 뭐 의사를 수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서도 중국 내에서 또 임플란트 시술 같은 게 가능한 의사 비중이 높아야 되는데요. 그런 비중도 이제 점점 빨리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의사의 한 19% 정도, 20% 정도가 이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또 임플란트가 앞으로 활성화될 가능성.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장 먼저 이 치과 관련주 중에서는 중국에 진출하면서 모멘텀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뭐 바텍이라든지 디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치과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왜 차를 먹습니까? 뭐 물론 풍미로 차를 먹게 된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생존의 이유 때문에 차를 먹은 거거든요. 왜냐면 중국의 상당수 많은 땅에서는 그 석회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물을 그냥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끓여 먹는 과정에서 차를 이제 다리는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에 약간의 이 잘못되어 있는 물을 장기간 드신 분들은 치열 구조라든지 이 치아 쪽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교정하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기 위한 그런 수요가 중국에서는 과거에는 뭐 돈도 없고 의사도 없으니까 안 했지만 이제는 돈도 벌었고 주변에 여건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이런 치과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구가 13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13억 인구 중에 정말 한 절반 정도만 치료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인구의 무려 뭐 몇십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인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성장성과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지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향후 실적 전망을 좋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유지하고 있고 중국에 진출할 가능성 좀 괜찮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바텍이 추가적으로도 좀 계속해서 좋아질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중국엔 이미 진출을 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시장이 커지는 것에 좀 더 기대감을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2014년도에도 실적이 개선되지만 2015년도까지 그 추가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률도 높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게 일정 규모까지는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익률도 같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 일정 규모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익률 정체되거나 떨어지고 그다음 매출도 정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의 주가의 그 방향성은 실적이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좋아지고 있는 1분기 실적만큼 2분기에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아마 점점 그 서프라이즈한 강도는 줄어들 거예요. 이제 당연한 게 되거든요. 한 2분기까지도 좋은 실적이 예를 들어 시장 예상 대비해서 좋은 실적이 나오면 3분기엔 더 잘 나와야지, 4분기 더 잘 나와야지, 그 다음 년도 더 잘 나와야지. 계속 시장은 이렇게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 가지고 서프라이즈한 그런 효과는 점점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실적 전망이나 향후 이 시장의 성장성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는 조금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PBR 개념으로는 3배를 넘어섰고요. PR 개념으로는 지금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딩을 해서 보면 한 16배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정 주가에서 약간 성장성을 더 반영하는 정도로 가고 있다. 그러면 투자 전략으로 한마디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사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도 비교적 탄탄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 수급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목표 수익률은 한 10%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내외로 두고 일단은 접근하는 방법, 그렇다면 뭐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 2만 원대 초반 정도의 내외까지의 반등을 염두에 둔 저가 매수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이상으로 주가가 가게 된다면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비중을 조금 더 늘리기보단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펀더멘탈 탄탄한 건 틀림없지만 지금 아주 싸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딩 병행한 저가 매수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수, 코스피 지수 지금 2010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반대로 파는 모습이죠. 네,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008.4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소폭 하락해서요. 557.4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